정봉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됐냐 궁금해갖고 단발. 단발이면 안 됩니다. 계속 나오시죠. 단발.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이러지 말고요.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좀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입에 탁탁 안 붙어서. 술집에서만 목소리가 크고. 술집에서 제가 목소리가 크죠. 세상에 전국구에 정봉주가 게스트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요. 진짜. 그럼 어떠셨어요? 좀 바쁘시고. 바쁘지 않아요. 집에 계속 집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지지난주에 이제 검찰 송치가 됐는데 이제 왜 그래도 좀 한번 근황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만나면 그때 미투 사건 그게 다 종결된 줄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적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식도 없고 날짜를 세어려 봤더니 지금 한 5개월 만에 이제 그렇죠. 그 팟캐스트 방송 다 총틀어서 이제 한 5개월 만에 온 건데 만나면은 그거 다 종결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냐? 두 분은 이제 변호사니까 과정을 잘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뉴스에 안 나오면 끝난 건 줄 알죠. 뉴스 안 나오면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끝난 걸로 아시던가요? 잘 끝난 걸로, 잘 못해서 끝난 걸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끝난 걸로. 종결됐으면 저한테 나쁘지 않게. 수사나 재판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끝난 걸로 알잖아요. 대부분. 끝난 걸로 아는 거죠. 잘 끝난 걸로. 그러니까 프레시 안에서 저를 고소한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수사 그럼 제가 이제 일일이 지금 조사 중입니다.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또 수사를 받아요? 그 이제 우리 그 아들이 의경이잖아요. 경찰복을 입고 한 식당에 이제 그 우리 집사람을 내렸더니 지나가던 또 팬이 보고 깜짝 놀랐고 또 잡혀가요. 체포됐냐고.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 저 아들이에요. 그렇죠. 잘 모르더라고. 그렇죠.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님이 돌아가시고 그게 이제 23일이더라고요. 23일이었어요. 월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25일 날 경찰에서 조사를 끝내고 검찰로 송치를 했죠. 검찰로. 그러니까 제 사건이 올해도 갔다. 그 노회찬 의원 사건하고 이렇게 막 엉켜갖고 기사가 이제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몇몇 군데서 또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났어요. 기사가 났어요. 보니까 그래도 한 40-50개 정도 기사는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노회찬 의원님 그 별세 사건이 워낙 크니까 요건 이제 크게 관심은 안 끌었는데 근데 또 어느 네티즌 분이 그 오카리나 부는 거를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렇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마른 입 다시 살아나. 정봉주 의원에게 보냅니다. 그러고 무심코 봤는데 아침에 이렇게 봤는데 오카리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듣다 집사람은 끝까지 못 듣고. 그렇죠. 저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노회찬 의원님이 보내주셨죠. 예전에도 그거 보내주신 거 알았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노회찬 의원님한테는 이제 제가 좀 도와줬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렇게 저를 위해서 면회도 오고 그런 좀 가슴 짠한 그런 거를 한 거를 그리고 또 그 오카리나 분 것도 그때는 별로 관심을 못 끌었었나 봐요. 이번엔 처음 봤다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근데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거를 보내면서 그 언론에 나오고 싶어서 보냈겠어요. 그 얼마나 후배 정치인으로서 좀 짠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했는데 저도 아침에 그냥 펑펑 울었죠. 그걸 보고. 근데 이제 SNS를 끊고 있다가 도저히 이건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 나름의 추모 방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거를 트윗에도 올렸고 페이스북에도 올렸죠. 첼로를 안 하시고 본래 첼로 하시잖아요. 오카리나로 하셨다는 게 그 음색이 좀 그게 구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더. 근데 그거를 아주 진지하게 부는 그 표정을 이게 막 읽혀지는 거예요. 억울하게 가 있는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나와라 하는 이제 이런 것들 정말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끝까지 못 듣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어떻게 지내냐, 뭐 잘 지내냐, 내공 잘 쌓았고 돌아와라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도와주고 많이 지지한 분들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최소한 알려드리는 게 이게 좀 예의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그 PD한테 연락을 했죠. 얘기를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23일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25일 날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네. 그리고 이제 3월 16일서부터 한 거니까 4개월. 4, 5, 6, 7, 4개월 네. 정도 수사를 한 거죠. 4개월 반 정도. 네. 그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죠. 그래서 제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이제 프레시안을 제가 고소했던 거는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없어졌는데. 프레시안은 무혐의로 갔고 네. 그리고 이제 프레시안이 저를 고소한 거는 수사는 한 4회 정도 출두를 했어요. 네, 네. 경찰에. 많이 한 거죠. 꽤 여러 번 예. 한번 하신 거죠. 저를 직접 조사한 거는 3번 조사했고, 대질했어요? 예, 그, 제보했던 A양과 이제 대지를 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졌더라고요. 성추행 의혹. 네. 이거에 대해서는 판정 불능. 저희 변호사는 뭐 두 분 다 변호사지만 무혐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거는 무혐의. 다만 프레시안에 대해서 거짓이다. 허위사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네. 이런 거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좀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그렇죠. 그럼 이제 검찰에서 이제 좀 조사를 받겠죠 또. 네. 검찰에서 연락이 왔나요? 아직은 안 왔어요. 이제 뭐 송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휴정기니까 또 예. 좀 자료 좀 보다가 연락을 할 것 같은데 검찰은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또 반드시 또 기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이 좀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변호사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변호사들은 이제 저희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성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그걸 조사했는데 왜 판정 불능이라고 했는지 그것도 좀 저는 의아하고 네. 만약 그게 또 그 성추행 의혹 여부가 무혐의라고 한다면 프레시안이 쓴 기사에 대해서도 내가 반론권도 주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 제기한 것도 네. 그나마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갖고 양쪽 다 이렇게 무혐의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았냐라고 하는 게 이제 변호인들의 의견인데 네. 제가 뭐 그거를 검찰에 온 걸 제가 판정불능이 뭐야? 판정불능이라는 거 없어. 경찰이 의견을 그렇죠. 댈 때는 기소 의견이나 불기소 의견을 다는 거지. 예. 판정이 어려워서 이거는 기소 의견으로 모르겠다는 송치를 거 못하겠다. 수사기관이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어쨌든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거 봤을 때 판단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나 보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말은 판정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법적으로. 그러면 그렇죠. 법적으로 판정을 못한다는 게 어디 있어? 증거 불충분. 네. 증거 불충분이란 표현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불기소 의견으로 그거는 송치를 한 걸로 보여지네요. 근데 전체 통이니까 명예훼손이. 네. 그런데 사실관계를 나눠서 이제 두 개로. 거지. 예. 그래서 일단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건 도리가 아닌 네. 것 같고 네. 그건 두 분 변호사님들께서 잘 설명을 하면 제가 오늘 선임을 할지 결정을 좀 하고. 저는 뭐 그냥 아무 때나 불러주십시오. 아무 때나. 네. 그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그 근황을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예. 또 한때 또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검찰 조사가 끝나서 기소로 가게 되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될 거고 만약 불기소로 가게 되면 그때쯤 다시 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팟캐스트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런 게 검찰 귀에 들어가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제가 잘 얘기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양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불편할 건 없고. 어쨌든 지금 뭐 팬들이 제가 네. 그때 이제 의원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진행한 지 한두 달, 두세 달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엄청 그렇게 좀 아쉬운 댓글들이 많았어요. 의원님의 이렇게 촌철살인, 좀 예리한 분석, 그립다. 그런 건 아니고
조대진 변호사 잘하던데. 아, 전혀 아닙니다. 누가 그 걱정을 하더라고. 이게 뭐라고요? 순위가 자꾸만 낮아진다. 그러니까요. 저 때문에 그런 거. 내가 옛날에 이 순위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네. 장윤선 기자거든요. 아. 장윤선의 팟짱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오만 자기 뉴스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 그러시는 거예요. 맨날 순위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의미 있는 것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순위 신경 쓰지 마라. 네. 아, 그리고 그 팟짱하다가 커갖고 지금 TBS 방송도 하고. 아, 그렇죠. TBS 방송 가서도 또 순위에 신경을 써요. 아, 승부욕이 강한 여성이야. 그러니까 순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없는 거죠. 근데 댓글에 상처를 받아요. 막 최강욱 변호사님 화이팅, 정봉주 의원님 봉도사 돌아오라 그랬는데 조대진은 뭐 왜 이렇게 뭐 공부 좀 더 해라 뭐 이런 댓글 달리면 정말 울고 싶습니다. 변호사한테 공부 더 하라 그러면 어떻게 더 해요? 가슴이 아니, 아프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들어와 보잖아요. 팟빵도 들어와 보고, 네. 유튜브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이제 뭐 최강 변호사님 요즘 이제 워낙에 능력이 있는데 이제 요즘 연예인으로 이제 탈바꿈해갖고. 대세시죠, 대세. 대세가 대세. 사인 좀 되는데. 어떻게 좀 한번. 아니, 난 이렇게 깐죽거리는 모습이 재밌어요. 근데 실제로 조대진 변호사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거든. 아닙니다. 그럼요. 제가 지금 순위를 떨어뜨려서. 더 좋은 사람들이 나오고, 제가 뭐 우리 그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아, 이거 뭐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실제 누가 돼서 그 얘기를 쓴 게 아니고, 우리 둘더러 자기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는 아닙니다. 관종이에요. 아니, 관종으로 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아니, 우리 PD가 그러더라고. 나는 자해공갈로 들리던데. 자해공갈. 아니, 그러면서 졸지에 미친놈이 되네요, 지금. 아니, 그래서 내가 우리 여기 김모 PD한테 아니, 조대진 변호사가 이게 좀 마음에 충격을 받았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두 분의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이. 근데 저는 진짜 죄송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아주 이름이 알려져 있는 팟캐스트를 제가 이게 할 자격이 되나 막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좀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댓글로 다른 게 이제 그러면서 배우면서 또 크는 거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울림을. 예. 저는 솔직히 이제. 술집에 가서 하듯이 그렇게 쭉 하세요. 아, 그럼 난리 나죠. 진짜. 저기 무슨 MBN 뭐 이런 아궁이 이런 데 나가야 되는데, 저는. 노회찬 의원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정황을 저는 자세히 몰라요. 정황 자세히 모르는데. 어떤 정황이요? 그러니까 돈을 4천만 원 받았다라고 하는 걸 당시 인정을 정황? 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단을 하신 건데, 저는 이제 노회찬 의원님 그 전에 2년이 감옥에 있을 때 한번 면회 왔어요. 아, 의원님이요? 예. 홍성으로? 홍성으로 면회 왔어요, 노회찬 의원님이. 근데 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마음이 넓어지고 좀 이렇게 차이나 이제 뭐 이런 거보다도 함께 대동단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쪽으로 마인드가 가 있으니까 네. 그분이 아주 강단이 있는 분이에요. 아, 노 의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고. 같이 가야죠. 그랬더니 차이도 꽤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꼬랑지 바로 바짝 내리고, 좀 있긴 있죠. 근데 이제 2013년에 출소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 공개한 것 때문에, 월직 상실하고. 판사들 뭐 명단 뭐 이런 거 다 공개한 거 아니에요? 삼성 장학생들? 근데 의원직 상실했는데, 그때 무슨 통신법 위반인가 그게 근 한 20, 30년 동안 적용이 안 되던 법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당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 민주당한테 자 이거 법조계에서 어찌 보면 노회찬 의원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정당은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우리하고 당은 틀리지만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노원병에 후보 내지 마라. 후보 내지 마라. 그리고 그때 제가 안철수 의원 후보가 노원병 간다 그럴 때 제가 부산 영도 가라 그랬어요. 부산 영도 그때 재보선거 나왔을 때거든요. 우리 방송에서도 그랬어. 여러 차례 얘기했죠. 하는 거는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노원병에 근데 이제 창원에 어느 공무원 노조인지 노조 특강을 갔다가 사람들이 안 많아요. 120명쯤 되는데 여기 기자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 이제 거기서 특강을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안철수가 노원병의 신이 되려고 가는 것 같은데 조심해라. 노원병의 신이 아니라 노원병신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갖고 노원병신한 게 검색 순위에 그냥 1등으로 쫙 떠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인터넷 신문 언론사의 기자가 있어 그 기사를 써버린 거야. 아, 진짜. 그 다음날 내가 안철수 당시 이제 그 후보한테 사과를 네. 했죠.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불미스럽게 기사가 나와서 죄송하다. 그런데 바로 봉화에 있는데 경북 봉화에 가 있는데 노회찬 의원이 전화가 왔더라고. 네. 와갖고 고맙다 그래서 저는 나이 한 살 많은 그냥 바로 형님이거든요. 뭐 일면식이 없더라도 만나자마자. 그 내가 형님을 도와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당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 공천을 안 하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입장은 저는 그 통합진보당 해산됐을 때 통합진보당 해산됐는데 국회의원들도 막 그냥 헌재에서 쳐낸 거거든요. 그렇죠. 다 쫓아. 아니 그 비례는 쳐낸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구 의원들까지도 지들이 그냥 지역구 의원들 자격 상실을 막 결정을 해버려갖고 네 군데인가 그때 재보선거가 나와요. 네. 성남, 뭐 관악. 그때 내가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정당은 특히 야당들 민주정당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은 저 꼴보수 정당 말고 여기 후보 내지 마라. 그래서 헌재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면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네 지역 나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무슨 개벽다귀 물어뜯는 것처럼 다들 달겨들었고 공천하려고. 근데 그게 시작이 그 노회찬 의원 아웃됐을 때 그때 내가 주장을 했던 거고 네. 이게 쭉 내려가면 내 개인적으로 복당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전 개인을 떠나서 당은 그때 이번에 복당 불허했을 때 이명박 때문에 내가 아웃된 거기 때문에 네. 복당을 시켜주고 네. 당신은 이러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으므로 공천 배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복당을 아예 안 시킬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이게 당적을 잃은 사유가 안 되는데 그 당이 원칙이 없는 겁니다. 그때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그렇죠. 2013년에 죄송합니다. 노회찬 의원 아웃됐을 때 그때 좋다고 안철수가 가갖고 거기 공천 받아갖고 당선되고 또 그 통합진보당 2015년인가 16년인가요. 통합진보당 해산되고 나니까 또 개떼처럼 달게 들어갔고 네. 이런 정당은 국민들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 근데 그 이제 시발점이 노회찬 의원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그때 그 상황이 내 복당까지도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난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아쉬움이 그분이 끝까지 자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변호사도 하고 똑똑한 분들이지만 저는 아닙니다. 못 해본 게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안 해봤잖아요, 둘 다. 그렇죠. 저는 해봤고. 네. 근데 노회찬 의원한테 돈을 가져온 그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친구? 도모 변호사. 도모 변호사. 네. 제가 이 방송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저도 지금 그 똥 묻은 처지에 있는 그 신분으로서 아닙니다. 제가 여기 300명 의원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299명이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0만 원이 넘어가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100만 원이 넘어가면 후원금 낸 사람들 명단이 다 공개가 돼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무서에서 100만 원 이상 낸 사람들 전화하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위에서 친구들이 돈 좀 번 친구들은 그걸 아니까 막 500만 원 주고 싶고 그래도 자기 부인 이름으로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쪼개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그 티가 나니까 특히 야당일 때는 네. 그럼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 그 5명이서 한 100만 원씩 갖고 500만 원 했는데 이거 후원금 등록하지 말고 우리 다 전화 받고 다 공개되잖아. 그냥 너 정치자금으로 써. 아, 좋은 뜻으로. 친구들이 그런 경우 실제 많습니다. 많죠. 그리고 많지. 본인들이 노출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야, 안 돼. 5명 다 명단 가져와갖고 후원금으로 처리할게. 이런 의원들 299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순간 인간관계 이제 파삭파삭 깨지는 것이. 돈 안 갖고 와요. 그리고 야, 너 평상시에 너만 노상방뇨도 했잖아 옛날에. 그렇죠. 너 그렇게 깨끗한 척하는데 너 술 먹고 난장도 부리고 좀 진상도 부렸잖아. 어. 이제 이런 과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노회찬 의원을 그 4천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개인적으로 부경을 부리려고 그 돈 쓰지 않았고 지역구 하다 보면 등록하지 않고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썼으리라고 봐요. 아, 그리고 그때도 선거 직전이었어요. 선거 직전이었고 40년 직이라 말이에요. 또 우리 여기 299명 의원들에게 제가 또 물을게요. 선관위에 등록하는 돈 말고 자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또. 불법은 아니지만 비법적으로 쓴 돈 진짜 한 푼도 없냐? 아, 진짜.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구 가갖고 다 우리 밥 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굳이 어른들 중에 마지막 데리고 사야 될 경우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있는데요. 그러면 경조사 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관행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내야 될 때 또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돈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노회찬 의원한테 돌을 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왜 그런 거예요? 전 대표는. 그건 이 바쁜 시간에 그런 사람들 입에 아, 올리는 죄송합니다. 것 자체가 몇 시간 억씩 낭비예요. 먹어야 되지. 이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아 이게 저렇게 결단하는 것은 동의하진 않지만 네. 저렇게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분이 이 문제를 갖고 얼마나 마음속 깊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웠겠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소시효 우리 다 지났고 뭐 했지만 그렇게 받은 돈 등록 안 한 돈 있습니다. 그게 왜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뭐 자기가 차 사는 데 쓰고 집 사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치 잘해보려고 더 구린 돈 안 받으려고 친구들이 도와준 건데 네. 그 도모 변호사가 친구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뭐 드루킹 조직에서 모아준 돈이라고 말도 안 했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알았다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아서 이렇게 한 거다. 내 근황보다 난 이 했으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국회의원을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실하고 이상하고 예.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비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전 그렇게 봐요. 이제 거기에 더하기 이제 그런 지적들이 좀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고 그냥 있었던 상태에서 네. 계속 소환되고 이제 피해 사실 흘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위 그러니까 아예 뭐 숙골들은 배제하고 우리 지지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 것인가. 과거부터 말하자면 정의당이 존재함으로 해서 이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정당으로 괜히 발목 잡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니들은 뭐 무슨 할 말 있냐라고 하면서 또 몰려가가지고 또 게시판에 난도질 부리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참 올바름을 추구하고 뭔가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바꿔야 한다는 좋은 마음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보 개혁 진영의 지지자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언젠가부터 그 안에서 이상한 문화나 풍조가 생긴 것이 요만큼의 어떤 흠도 용납할 수 없다. 그 흠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또 기준이 막 바뀌는 경우가 네. 가끔씩 있죠.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러면은 노회찬 의원의 그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한다.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노회찬한테 할 말이 있느냐라고 싸워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는가. 맞아요.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2009년도에 지금 그 최강욱 변호사가 정확하게 지적하신데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검찰에 소환될 그쵸. 때요. 네, 그 전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소환 시간 미루니까 당당하게 빨리 나가라. 심지어는요. 노무현 대통령 통해 대놓고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영향 있고 이런 사람들 자결하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었죠. 네. 진짜. 당당하게 자결하라고. 그게 근데 정말 순수하고 본인도 깨끗하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요. 나는 정말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한테 이런 걸 묻고 싶은데 너네들 이 그 보수 수구꼴통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부정한 짓 하고 있을 때 이른바 이번에 홍모시기가 그 1억 갖고 받았냐 안 받았냐 했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났을 때 그들이 그런 부정한 모습 보일 때 얼마나 그들을 상대로 당당하고 결기 넘치게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 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그랬을 때 입을 다물고 있다가 우리 진영에 누구 그러니까 마치 어찌 보면요. 그런 게 열등감입니다. 그렇죠. 전 열등감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결벽증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것도 아니고 자기 결벽증 때문에 노회찬을 비판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평상시에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자기도 진보 진영에 있다고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산 사람들이 난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 구질구질하게 살 수 있어요. 지저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진보적 가치를 가지면 안 됩니까?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럼 진보적 가치를 가지면 안 됩니까?
내 개인의 흠은 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데올로기를 진보, 민주 이런 가치를 가지면 내 삶도 깨끗해야 된다. 물론 깨끗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럼요. 그걸 위해서 진보를 하자는 건데. 그렇죠. 그러나 하다 보면 술 먹고 예비군복 입고 노상방뇨 할 수 있어요. 네. 술값 먹고 내가 12만 원 먹었는데 술집 주인이 10만 원이라 잘못 계산하면 2만 원 더 받으셔야죠. 이러는 것보다 그냥 10만 원 내고 나오고 싶은 이런 인간의 나약한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거에 비해서 노회찬,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막 우리 진영에서 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게 어찌 보면 극명한 열등감의 표출이다. 사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이분이 살아온 가치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저는 지저분한 일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려니 했는데도 저도 밑으로 딱 공격받으니까 나도 꽤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고통스러우면서 자주 한 게 가치를 갖고 있던 삶이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에 오는 고통은 내가 안민석 의원한테 그랬어요. 형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다고 형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제 농담으로. 감옥 갈 때 100배 힘들다. 나하고 민병도 안민석하고 이제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술 한잔 하면서 인사말을 이렇게 해요. 대한민국 양대 성추행 몸을 모시고. 눈물이 날라고 가슴이. 그러니까 병두 형하고 나 고개 푹 숙이고 오늘 가장 위험한 숫자석을 하고 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 내가 웃어도 돼요 이제. 물론 이제 조사는 아직 많이 남았죠. 그래 내가 감옥 갈 때 100배 힘들다. 사람들은 감옥 갈 때가 더 힘들 줄 아는 거예요. 100배 힘들다. 그러니까 병두 형도 민병두 의원도 정말 몇 번이나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몇 번이나. 이게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맨날 돈 먹고 막 그냥 부정당하면 그냥 뭐 자리 팔아먹고 뭐 돈 먹고 이런 사람들 몰라요 잘. 그래서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안타까우면서도 그분이 거기까지 갔을 때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 며칠 사이에 어찌 보면 나름 진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노회찬 의원을 어떻게든지 좀 씹지 못하고 안달이 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같은 진보당 안에서도 예를 들면 뭐 사퇴하라, 뭐 탈당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고.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같이 정의당을 했던 사람들은 더 아프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의당 했던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이제 친한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우스갯소리 재밌게 힘내라. 여러분들 힘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정봉주를 영입한 길이다. 이제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를 이제 보내고 그랬는데 막 그 피오름이 나는 거죠. 그분들이 가슴에. 그래서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이 우리 내부에 이런 그 결함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용인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선 이런 게 정말 좀 객관적이고 좀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날 잘못된 거를 밝혀내고 고치는 건 중요하지만 그 고치는 방식에 있어서도 비교 형량을 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잘못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의하고 또 이 사람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과연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잘못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나 대의를 완전히 저버리는 식으로 예를 들면 앞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사는 헌신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뒷구멍으로 가가지고 재벌 뒷돈 받아가지고 그 노조 파괴하는데 아이디어를 주고 예를 들면 뭐 국감에서 불러내려고 하는데 뒷구멍으로 반대하고 이런 놈들 있잖아요. 부지기 수준 명당 공개할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놈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밝혀내가지고 완전히 배제시켜야 근데 되지만 그런 놈들이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또 국민들의 사랑을 막 받고 있어. 가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잘 한번 썼으면. 공개하고 100만 뷰 한번 찍죠. 그런 놈들은 그렇게 하면서 멀쩡하게 암약하고 울컥. 아니 듣는 놈은 알아. 그 놈은. 그렇죠. 반성하세요. 진짜. 그러면서 우리 지지자들도 사실은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정보도 제한돼 있고 아무리 요즘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런 어떤 SNS나 유튜브 같은 또 우리 방송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한다고 하지만 그 한계가 있잖아요. 정보라는 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뭘 하나 딱 설정해 놓고 여기서 1mm도 벗어나면 죽일 놈이 되는 거야. 아, 그렇죠. 그거는 너무한 거죠. 정말로. 아니 난 최강욱 변호사하고 이자 변호사한테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잉 금지의 원칙. 참수자인데 대포 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독일 헌법에 나와 있던 그 독일 법정신이라고 하면서 두 분이 맨날 가르쳐 준 건데 어찌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진영의 비판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만약 그 살아갖고 재판받는 와중에서 그분께서 진짜 지금 지적했던 그게 더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전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줬던 사람들한테 또 다르게 비춰지고 그런 모진 소리를 아유. 들어야 되고. 아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마지막에 진보 언론에서 때려대니까. 때려대니까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치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이 다 예, 부정당한 다 부정당하고. 내 편한테. 예. 저는 가슴이 아팠던 게 노회찬 의원께서 미국에서 이제 오시기 전날 이제 그 뭐죠? 아침 식사도 안 하고 방에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게 그때 아마 유서를 3장을 작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가 그 고통과 그 짐을 같이 지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데 아우 막 피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또 자기 어머니 또 그러니까 동생 집에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귀국하자마자 부인 보고 어머님 뵙고 예. 동생 집 가서 그러고 바로 결단을 하신 건데 맘먹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 시간까지. 근데 그 전날 또 술 마시고 이럴 때는 또 즐겁게 드셨다고 하더라고. 그 김성태 뭐 대표랑. 김성태랑 뭐 홍영표랑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노동자 운동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무슨 뭐 더럽고 지저분하게 살아라. 웬만한 잘못은 그냥 거짓말하고 넘어가라. 이런 소리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성찰을 해보고 이제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는 거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보내고 나서 사실은 그게 또 얼마나 또 이상한 모습으로 또 표출되기도 했잖아요. 뭐 한겨레, 뭐 경향, 오마이뉴스, 너네는 뭐가 잘났냐, 뭐 그것까지는 좋아. 그때 뭐 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지저대서 너네는 그렇게 깨끗하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 조선일보보다도 못한 것들이다. 절판 운동. 조선일보 못 가서 떨어진 놈들이 한겨레 신문 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그거는 정말 너무 심하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진보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 하고 그런 거는 정말 그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예. 또 한겨레 오마이 이번에 저 같은 경우도 그 중에 진보 언론이라 매체라고 하는 한 곳으로부터 막 그냥 엄청 질타를 당하는데 집중 포화를 당하셨죠. 배신감 같은 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댓글 노회찬 그 오카리나 올리고 난 다음에 댓글 중에 또 저한테 이제 직접 문자 오는 것 중에는 그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문자가 꽤 많이 와요. 예. 그렇죠. 꽤 많이 오는데 그럴 정도의 그 같은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그럴 정도로 이게 무척 고통스러운데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갖고 내 근황도 근황이지만 그 노회찬 의원 했을 때 왜 그걸 올렸는지 그리고 이제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민주당 이제 그 당대표. 전당대회 당대표이기도 하면서 난 오늘 그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한 게 중요한 그 화두라고 보는데 이런 정신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지적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고치지 말라는 거 아닌데 그게 마치 사물의 본질인 양, 모든 사활의 본질인 양.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인 걸로 그렇게 인식이 느끼는 되고. 그게 있죠. 근데 저는 지난번에 이제 시진핑 대표 만났을 때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 누가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그런 표현을 쓴 걸 전 기억하고 있는데 구동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예. 구동존이. 이게 무척 가슴에 와닿더라고. 이게 그 등소평이 즐겨 쓰던 표현인데 그렇죠. 차이를 존중하면서. 차이는 계속 점점점 키워나가고 그 같은 점은 네네. 같은 점은 계속 키워나가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존중한다. 그대로 놔둬라. 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지 않고 놔두는 것도 해결법 중에 하나다.
이게 깜짝 놀랄만한 해법인 거예요. 그렇죠. 괜히 건드려갖고 더 키우느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들 나름대로 진보 진영의 그 갈라치기 하는 네, 그렇죠. 분열을 조장하는 그 이제 말하기 좋게 하는 뺄셈 정치를 할 것이냐 덧셈 정치를 할 것이냐. 그 지금 이제 전당대회 보면서 이게 그 지금은 이제 이해찬 총리가 나와서 그렇게 각 세우면서 지금 싸움이 붙진 않았는데 네, 네. 자꾸만 당내에서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는 세력들이 보이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려는. 예.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갈라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 이해찬 그 후보를 직접 공격하기가 힘드니까 예. 이해찬 후보의 측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 이해찬 후보 측근이 누구를 돕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이해찬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대권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이제 3단 논법으로 비약의 3단 논법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네. 뭐 대놓고 얘기하면 뭐 쉴드 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죠. 분당 경찰서에서 지금 10명의 특수팀을 꾸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각자 입장들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또 김영환 의원도 문제 고소를 했고 조사받았죠. 어딥니까 저기 이재명 캠프에 있는 가짜 뉴스 대책반인가요? 네. 그쪽에서도 또 맞고소를 했고 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지금 경찰이 활발하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진표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당의 입장을 생각해서 탈당해라. 네. 근데 이제 또 송영길 후보는 또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지사 건을 지금 당의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 이거 문제 자체를 떠나갖고 이 문제는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그 결론을 따라갖고 당이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재명 지사하고 2007년도에 대판 싸웠습니다. 감정 안 좋기로 따지면 제가 저하고 안민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1, 2, 3위예요. 제가 늘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BBK 들어갈 때도 그걸 인용하면서 들어갔는데 영조대왕이 죽으면서 사도세자에 대해서 모든 발언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왕의 이게 교지기 때문에 누구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손자 정조대왕이 들어서자마자 노름 벽파를 쳐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1% 기득권이 전체를 잡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명분을 갖고 이렇게 쳐내는데 그러니까 이 노름 벽파가 정조대왕을 제거하려고 이른바 세 번의 역무를 꾸미는데 살해하려고 다 실패합니다. 그때 정조대왕이 즉위하자마자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 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기 측근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측근들이 쳐내자 막 그래요. 빨리 쳐내자.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 그럴 때 이 정조대왕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들과 아침 저녁으로 웃으면서 얼굴을 맞대야 하는 게 정치다. 그 사람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정치는 그러잖아. 오늘의 적도 내일의 동지도 없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민주당이라고 하는 틀거리를 보면 이재명을 비판하라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비판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또 이재명 반대편에 있는 또 김진표를 비판하거나라고 하는 건 당을 갈라치게 하는 거거든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지금 당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추스려서 당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후보를 만들 것이냐, 당대표를 만들 것이냐, 이런 데 관점이 가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비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후보들이 과연 그것을 당이 안고 있는 가장 아픈 문제, 이거를 과연 중요한 쟁점으로 만들어갖고 우리 내부를 갈라치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 나가면요. 네. 저를 비판할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분들은 이제 또 조대준 변호사하고 친한데. 극문. 극문이라 그래도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극문이라고 하는 그분들도 문재인 열성률 지지자들도 극이라는 표현 난 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예를 들었고 친문이라고 하면 살아온 역사가 저 같은 경우가
살아온 역사가 친노고 살아온 역사가 친문이에요. 그렇죠, 같이. 이해찬 총리하고 제가 40년을 함께 지냈거든요. 네. 이해찬 총재야말로 진정한 친노고 진정한 친문이에요. 그걸 누가 부정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제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화영 그 전 의원이 네. 경기 부지사로 갔잖아요. 네. 아, 갔어요, 이번에. 네. 오, 가쪽 간지 꽤 됐어요. 한 3주 됐어요. 정부지사예요? 예, 정부지사. 못 봤네요. 근데 평화부지사예요, 평화부지사. 이름이? 예, 평화부지사. 잘 지었네. 이화영 의원이 이해찬 핵심 측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을 못 합니다. 네. 2008년도에 국회의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일 극찬을 했던 북한과의 그 창구가 그 이화영 의원이었거든요. 네. 막 야당서 비판하게 되면 여러분 이화영 의원하고 토론해 보세요. 그 여러분 주장이 맞으면 내가 여러분 말 따를게요. 이럴 정도로 이화영 의원이 뻔질나게 북한을 들락날락했어요. 그래갖고 국회의원 떨어지고 난데 2008년 이후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화영 의원이. 그 자기도 놀래요. 내가 중국 갔다 온 게 47번인가 그렇대.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저거는 공식적인 활동 이외에도 무언가 있을 수 국가보안법 있다. 위반의 활동을 할 수 있겠다. 혹시 포섭돼가지고 뭐 할 거 네. 아닌가. 예. 그러면서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친노야. 근데 2008년 이후로요. 2008년도에는 출마도 못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동해 삼척 가고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또 안 됐지. 경기도 가서 출마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잔매를 맞으면서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해찬 총리를 계속 그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른바 이제 가방모치처럼 측근해서 했고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줬고 소련과의 관계 러시아의 소련이에요. 러시아죠. 지금. 러시아 관계 풀어줬고 그러면서 이해찬 총리가 중국 통일될 수 있도록 길을 놔주는 역할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교체돼 갖고 새로운 정부에 어디 들어가려고 그래도 무슨 이유인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기관에도 가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본인도 이유를 얘기를 안 하고 몇몇 군데 가려고 그랬습니다. 이화영 의원보다도 더 그 레벨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갔어요. 네. 근데 안 풀리더라고, 잘 그게. 근데 경기도에서 그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도왔는지 그건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 그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니 평화부지사로 왔고 해라. 이해찬 총리의 측근이라 해도 이해찬 총리가 가라 말라 얘기 못 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었거든요. 그렇지, 힘들게. 그리고 무언가 제기를 하고 싶은데 제기가 안 되고 나는 박수현 이번에 그 문희상 비서실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제일 반가워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충남도지사도 못 나갔는데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박수현도 비판해야죠. 그 성문제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부인과의 관계 재판 중에 있는데 왜 그걸 비서실장을 뽑습니까? 이렇게 사람들 문제 제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이화영 갔습니다. 그럼 이화영 갔다고 해갖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이화영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거죠. 이화영이 갔기 때문에 이화영은 이해찬의 측근이고 그럼 이재명과 이해찬이 찰떡궁합이 돼갖고 이해찬은 무조건 이재명 대권 주자로 민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의 적도 내일의 동지도 없는 게 정치판. 아, 지금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이재명을 있습니다. 띄워서 예. 저기를 하는 거구나. 아니 아직 제가 이게 왜 뜬금없이 왜 아니 예상 문제를 제가 미리 푼 거예요. 아직 이화영 얘기는 안 나오고 이렇게까지만 얘기가 나와요. 핵심 측근이 거기가 있다. 네. 그거 이화영이에요. 아, 왜 노골적으로 얘기 못 합니까? 얘기를 하고 이화영이 살아오신 지난 10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그 역사를 보면 이해찬 총리 아니야. 이해찬 총리가 누가 와도 못 말립니다. 나 갖고 정치적으로 나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 갔는데 만약에 이화영 의원이 평화부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러저런 문제로 부정한 문제가 있어요. 그 아웃돼. 그럼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지옥까지 가면서 이재명 구명하자. 난 그러지 않으라고 보는 겁니다. 법적 문제는 법적 문제,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문제. 다만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서 함께 손잡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화영이 필요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간 거지. 그럴 때 물론 이해찬 총리가 상의를 했겠죠. 이해찬 총리가 어디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총리님도
우리 정부가 무슨 민원 이런 거 받아주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못 넣는 거예요. 아, 이 앞날을 책임져 줄 수 없는데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그리고 이하영 의원이 갖다 손 치더라도 무조건 이해찬 총리는 이재명을 대선 주자를 만든다? 이런 프레임을 놓는 사람들 정치에 너무 나이브한 거네요. 초보적인 거예요. 난 이분들을 집단적으로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이런 고민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라는 얘기가 제가 야인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으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혼자서 결론을 내리고 있네. 그리고 그런 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용당하는 거지 결국은. 이해찬 총리는 이재명을 대권 주자로 만들 것이다. 제가 이해찬 총리 처음 만난 게 27살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인가 2년 있다가 36살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돼요. 네. 88년도에. 네. 그리고 지금까지 7선 했잖아요. 40년을 제가 지켜본 거예요. 이분이 아무리 친하더라도 정치적 명분과 정도를 걷지 않으면 그분하고 인간적으로 친해도 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찬 총리. 이해찬 총리가. 원칙과 정도를 걷는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고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진표 그 의원께서 좀 그거를 지금 도화선을 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치적 결단으로 탈당하라라고 하는 거 김진표 후보 입장에서 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프레임을 갖고 갈라치기 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놓고 그 다음에 순서를 놓고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아젠다를 그거로 삼으려고 하는 저희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건 갈라치기 하는 거고. 보세요. 제가 이번 전당대회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해찬 총리가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정치적 상상력이 좀 있는 편 아니에요. 아우, 심하게 좋으시죠. 심하게 좋아요. 아, 너무 심하게 좋으십니다. 근데 또 그게 또 맞습니다. 이제 숫자 석 어디게 나오기 시작하네. 자기 거는 잘 상상을 못해. 남의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아, 그렇죠. 있어요. 그럼 진보적 가치 가지면 안 됩니까? 내 개인의 흠은 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데올로기를 진보, 민주 이런 가치를 가지면 내 삶도 깨끗해야 돼. 물론 깨끗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럼요. 그걸 위해서 진보를 하자는 건데. 그렇죠. 그러나 하다 보면 술 먹고 예비군 보고 있고 노상방뇨 할 수 있어요. 네. 술값 먹고 내가 12만 원 먹었는데 술집 주인이 10만 원이라 잘못 계산하면 2만 원 더 받으셔야죠. 이러는 것보다 그냥 10만 원 내고 나오고 싶은 이런 인간의 나약한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거에 비해서 노회찬,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막 우리 진영에서 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게 어찌 보면 극명한 열등감의 표출이다. 사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이분이 살아온 가치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요. 저는 지저분한 일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려니 했는데도 저도 밑으로 딱 공격받으니까 나도 꽤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스스로 고통스러우면서 자주 한 게 가치를 갖고 있던 삶이 가치가 무너지는 순간에 오는 고통은 내가 안민석 의원한테 그랬어요. 형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다고 형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제 농담으로. 감옥 갈 때 100배 힘들다. 나하고 민병도 안민석하고 이제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술 한잔 하면서 인사말을 이렇게 해요. 대한민국 양대 성추행 몸을 모시고. 눈물이 날려고 가슴이. 그러니까 병두 형하고 나 고개 푹 숙이고 오늘 가장 위험한 숫자석을 하고 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 내가 웃어도 돼요 이제. 물론 이제 조사는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래 내가 감옥 갈 때 100배 힘들다. 사람들은 감옥 갈 때가 더 힘들 줄 아는 거예요. 100배 힘들다. 그러니까 병두 형도 민병두 의원도 정말 몇 번이나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몇 번이나. 이게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맨날 돈 먹고 막 그냥 부정당하면 그냥 뭐 자리 팔아먹고 뭐 돈 먹고 이런 사람들 몰라요 잘. 그래서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안타까우면서도 그분이 거기까지 갔을 때 그 겪었던 고통 그리고 그 며칠 사이에 어찌 보면 나름 진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노회찬 의원을 어떻게든지 좀 씹지 못해갖고 안달이 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진보당 안에서도 예를 들면 뭐 사퇴하라, 뭐 탈당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고.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같이 정의당을 했던 사람들은 더 아프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의당 했던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이제 친한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우스갯소리 재밌게 힘내라. 여러분들 힘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정봉주를 영입한 길이다. 이제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를 이제 보내고 그랬는데 막 그 피오름이 나는 거죠. 그분들이 가슴에. 그래서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이 우리 내부에 이런 그 결함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용인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선 이런 게 정말 좀 객관적이고 좀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날 잘못된 거를 밝혀내고 고치는 건 중요하지만 예. 그 고치는 방식에 있어서도 비교 형량을 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잘못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의하고 또 이 사람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과연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잘못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나 대의를 완전히 저버리는 식으로 예를 들면 앞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사는 헌신하는 삶을 얘기하면서 뒷구멍으로 가가지고 재벌 뒷돈 받아가지고 그 노조 파괴하는데 아이디어를 주고 예를 들면 뭐 국감에서 불러내려고 하는데 뒷구멍으로 반대하고 이런 놈들 있잖아요. 부지기 수준 명당 공개할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놈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밝혀내가지고 완전히 배제시켜야 근데 되지만 그런 놈들이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또 국민들의 사랑을 막 받고 있어. 가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잘 한번 썼으면. 공개하고 100만 뷰 한번 찍죠. 그런 놈들은 그렇게 하면서 멀쩡하게 암약하고 울컥. 아니 듣는 놈은 알아 그 놈은 그렇죠. 반성하세요. 진짜. 그러면서 우리 지지자들도 사실은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정보도 제한돼 있고 아무리 요즘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런 어떤 SNS나 유튜브 같은 또 우리 방송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한다고 하지만 그 한계가 있잖아요. 정보라는 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뭘 하나 딱 설정해 놓고 여기서 1mm도 벗어나면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너무한 거죠. 정말로. 아니 난 최강욱 변호사하고 이자 변호사한테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잉 금지의 원칙. 참수자분들 대포 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독일 헌법에 나와 있던 그 독일 법정신이라고 하면서 두 분이 맨날 가르쳐 준 건데 어찌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진영의 비판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만약 그 살아갖고 재판받는 와중에서 그분께서 진짜 지금 지적했던 그게 더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전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줬던 사람들한테 또 다르게 비춰지고 그런 모진 소리를 들어야 되고. 아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마지막에 진보 언론에서 때려대니까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웠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치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을 다 부정당한 다 부정당하고 내 편한테. 저는 가슴이 아팠던 게 노회찬 의원께서 미국에서 이제 오시기 전날 이제 그 뭐죠? 아침 식사도 안 하고 방에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게 그때 아마 유서를 3장을 작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가 그 고통과 그 짐을 같이 지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데 막 피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또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동생 집에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귀국하자마자 부인 보고 어머님 뵙고 동생 집 가서 그러고 바로 결단을 하신 건데 맘먹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요. 그 시간까지. 근데 그 전날 또 술 마시고 이럴 때는 또 즐겁게 드셨다고 하더라고. 그 뭐 김성태랑 뭐 홍영표랑 다 앉아가지고 노동자 운동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가 무슨 뭐 더럽고 지저분하게 살아라. 웬만한 잘못은 그냥 거짓말하고 넘어가라. 이런 소리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성찰을 해보고 이제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는 거는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보내고 나서 사실은 그게 또 얼마나 또 이상한 모습으로 또 표출되기도 했잖아요. 뭐 한겨레 뭐 경향 오마이뉴스 너네는 뭐가 잘났냐 뭐 그것까지는 좋아. 그때 뭐 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지저대서 너네는 그렇게 깨끗하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 조선일보보다도 못한 것들이다. 절판 운동. 조선일보 못 가서 떨어진 놈들이 한겨레 신문 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그거는 정말 너무 심하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진보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 하고 그런 거는
정말 그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네. 또 한겨레 오마이 이번엔 저 같은 경우도 그 중에 진보언론이라 매체라고 하는 한 곳으로부터 막 그냥 엄청 질타를 당하는데 집중 포화를 당하셨죠. 배신감 같은 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댓글 노회찬 그 오카리나 올리고 난 다음에 댓글 중에 또 저한테 이제 직접 문자 오는 것 중에는 그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문자가 꽤 많이 와요. 네. 그렇죠. 꽤 많이 오는데 그럴 정도 찬 의원 아웃됐을 때 그때 내가 주장을 했던 거고 네. 이게 쭉 내려가면 내 개인적으로 복당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전 개인을 떠나서 당은 그때 이번에 복당 불허했을 때 이명박 때문에 내가 아웃된 거기 때문에 네. 복당을 시켜주고 네. 당신은 이러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으므로 공천 배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복당을 아예 안 시킬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이게 당적을 잃은 사유가 안 되는데 그 당이 원칙이 없는 겁니다. 그때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그렇죠. 2013년에 죄송합니다. 노회찬 의원 아웃됐을 때 그때 좋다고 안철수가 가갖고 거기 공천 받아갖고 당선되고 또 그 통합진보당 2015년인가 16년인가요. 통합진보당 해산되고 나니까 또 개떼처럼 달게 들어갖고 네. 이런 정당은 국민들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 근데 그 이제 시발점이 노회찬 의원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그때 그 상황이 내 복당까지도 이렇게 쭉 연결됐는데 난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아쉬움이 그분이 끝까지 자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삶을 살려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변호사도 하고 똑똑한 분들이지만 저는 아닙니다. 못 해본 게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안 해봤잖아요. 둘 다. 그렇죠. 전 해봤고. 네. 근데 노회찬 의원한테 돈을 가져온 그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친구? 도모 변호사. 도모 변호사. 네. 제가 이 방송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저도 지금 그 똥 묻은 처지에 있는 그 신분으로서 아닙니다. 제가 여기 300명 의원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299명이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0만 원이 넘어가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이 넘어가면 후원금 낸 사람들 명단이 다 공개가 돼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무서에서 네. 100만 원 이상 낸 사람들 전화하고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위에서 친구들이 돈 좀 번 친구들은 그걸 아니까 막 500만 원 주고 싶고 그래도 자기 부인 이름으로 100만 원 이렇게 갖고 쪼개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그 티가 나니까 특히 야당일 때는 네. 그럼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 그 5명이서 한 100만 원씩 갖고 500만 원 했는데 이거 후원금 등록하지 말고 우리 다 전화 받고 다 공개되잖아. 그냥 너 정치 자금으로 써. 아, 좋은 뜻으로. 친구들이 그런 경우 실제 많습니다. 많죠. 그리고 많지. 본인들이 노출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야, 안 돼. 5명 다 명단 가져와갖고 후원금으로 처리할게. 이런 의원들 299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순간 인간관계 이제 파삭파삭 깨지는 거죠. 돈 안 갖고 와요. 그리고 야, 너 평상시에 너만 노상방뇨도 했잖아 옛날에. 그렇죠. 너 이렇게 깨끗한 척하는데 너 술 먹고 난장도 부리고 좀 진상도 부렸잖아. 이제 이런 과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노회찬 의원을 그 4천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개인적으로 부경을 두리려고 그 돈 쓰지 않았고 지역구 하다 보면 등록하지 않고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썼으리라고 봐요. 아, 그리고 그때도 선거 직전이었어요. 선거 직전이었고 40년 직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여기 299명 의원들에게 제가 또 물을게요. 선관위에 등록하는 돈 말고 자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또. 불법은 아니지만 비법적으로 쓴 돈 진짜 한 푼도 없냐? 아, 진짜.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구 가고 다 우리 밥 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굳이 어른들 중에 마지막 데리고 사야 될 경우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유교 문화가 있는데요. 그러면 경조사 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관행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내야 될 때 또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돈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노회찬 의원한테 돌을 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왜 그런 거예요? 전 대표는. 그건 이 바쁜 시간에 그런 사람들 입에 아, 올리는 죄송합니다. 것 자체가 몇 시간 억씩 먹어야 낭비예요. 되지. 이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이게 저렇게 결단하는 것은 동의하진 않지만 네. 저렇게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분이 이 문제를 갖고 얼마나 마음속 깊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웠겠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소시효 우리 다 지났고 뭐 했지만 그렇게 받은 돈 등록 안 한 돈 있습니다. 그게 왜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뭐 자기가 차 사는 데 쓰고 집 사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치 잘해보려고 그렇죠. 더 구린 돈 안 받으려고 친구들이 도와준 건데 네. 그 도모 변호사가 친구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뭐 드루킹 조직에서 모아준 돈이라고 말도 안 했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알았다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아서 이렇게 한 거다. 내 근황보다 난 이 그렇게 얘기를 알지. 꼭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국회의원을 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실하고 이상하고 예.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비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니에요. 전 그렇게 봐요. 근데 거기에 더하기 이제 그런 지적들이 좀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고 그냥 있었던 상태에서 네. 계속 소환되고 이제 피해 사실 흘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위 그러니까 저기 아예 뭐 저기 숙골들은 배제하고 우리 지지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 것인가. 과거부터 말하자면 정의당이 존재함으로 해서 이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이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정당으로 괜히 발목 잡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니들은 뭐 무슨 할 말 있냐라고 하면서 또 몰려가가지고 또 게시판에 난도질 부리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참 올바름을 추구하고 뭔가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바꿔야 한다는 좋은 마음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보 개혁 진영의 지지자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언젠가부터 그 안에서 이상한 문화나 풍조가 생긴 것이 요만큼의 어떤 흠도 용납할 수 없다. 그 흠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지지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또 기준이 막 바뀌는 경우가 네. 가끔씩 있죠.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러면은 노회찬 의원의 그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한다.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노회찬 의원한테 할 말이 있느냐라고 싸워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는가. 맞아요.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2009년도에 지금 그 최강 변호사가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검찰에 소환될 그쵸. 때요. 예, 그 전에.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소환 시간 미루니까 당당하게 빨리 나가라. 심지어는요. 노무현 대통령 통해 대놓고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영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결하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었죠. 네. 진짜. 당당하게 자결하라고. 그게 근데 정말 순수하고 본인도 깨끗하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요. 나는 정말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한테 이런 걸 묻고 싶은데 너네들 이 그 보수 수국골통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부정한 짓 하고 있을 때 이른바 이번에 홍모시기가 그 1억 갖고 받았냐 안 받았냐 했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났을 때 그들이 그런 부정한 모습 보일 때 얼마나 그들을 상대로 당당하고 결기 넘치게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 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그랬을 때 입을 다물고 있다가 우리 진영에 누구 그러니까 마치 어찌 보면요. 그런 게 열등감입니다. 그렇죠. 전 열등감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결벽증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것도 아니고 자기 결벽증 때문에 노회찬을 비판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평상시에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자기도 진보 진영에 있다고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산 사람들이 난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 구질구질하게 살 수 있어요. 지저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진보적 가치를 가지면 안 됩니까? 부자로 살 수 있는 증거나 이런 거 봤을 때 판단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나 보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 말은 판정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법적으로. 그러면 그렇죠. 법적으로 그래서 판정을 못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증거 불충분. 네. 증거 불충분이라는 표현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불기소 의견으로 그거는 성취를 한 걸로 보여지네요. 근데 전체 통이니까 명예훼손이. 네. 그런데 사실관계를 나눠서 이제 두 개로. 거지. 예. 그래서 일단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건 두 분 변호사님들께서 잘 설명을 하면 제가 오늘 선임을 할지 결정을 좀 하고. 저는 뭐 그냥 아무 때나 불러주십시오. 아무 때나. 그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그 근황을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예. 또 한때 또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검찰 조사가 끝나서 기소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재판을 받아야 될 거고 만약 불기소로 가게 되면 그때쯤 다시 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팟캐스트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런 게 검찰 귀에 들어가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아, 제가 잘 얘기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양반들아. 이렇게 제가 한번 불편할 건 없고. 아, 어쨌든 지금 뭐 팬들이 제가 그때 이제 그 의원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지나간 지 한두 달, 두세 달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엄청 그렇게 좀 아쉬운 댓글들이 많았어요. 의원님의 이렇게 촌철살인, 좀 예리한 분석. 아, 그립다. 그런 건 아니고 조대진 변호사 잘하던데 아, 전혀 아닙니다. 누가 그 걱정을 하더라고. 이게 뭐라요? 순위가 자꾸만 낮아진다. 그러니까요. 저 때문에 그런 거. 내가 옛날에 이 순위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제일 신경 쓴 사람이 누구냐면 네. 장윤선 기자거든요. 아, 장윤선의 팟짱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오마이뉴스에서. 자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 그러시는 거예요. 맨날 순위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의미 있는 것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순위 신경 쓰지 마라. 네. 아, 그리고 그 팟짱 하다가 커갖고 지금 TBS 방송도 하고 아, 그렇죠. TBS 방송 가서도 또 순위에 신경을 써요. 와, 아, 승부욕이 강한 여성이야. 순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데. 없는 거죠. 아, 근데 댓글에 상처를 받아요. 막 최강욱 변호사님 화이팅, 정봉주 의원님 봉도사 돌아오라 그랬는데 주대진은 뭐 왜 이렇게 뭐 공부 좀 더 해라 뭐 이런 댓글 달리면 정말 울고 싶습니다. 변호사한테 공부 더 하라고 하면 어떻게 더 해요? 가슴이 아니,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들어와 보잖아요. 팟빵도 들어와 보고 네. 유튜브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이제 뭐 최강욱 변호사는 요즘 이제 워낙에 능력이 있는데 이제 요즘 연예인으로 이제 탈바꿈해갖고 대세시죠, 대세. 대세가 사인 좀 됐는데. 어떻게 좀 한번. 아니, 난 이렇게 깐죽거리는 모습이 재밌어요. 근데 실제로 조대진 변호사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거든. 아닙니다. 그럼요. 제가 지금 순위를 떨어뜨려서. 더 좋은 사람들이 나오고 제가 뭐 우리 그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아, 이거 뭐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실제 누가 돼서 그 얘기를 쓴 게 아니고 우리 둘더러 자기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는 아닙니다. 관종이에요. 아니, 관종으로 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아니, 우리 PD가 그러더라고. 나는 자해공갈로 들리던데. 자해공갈. 아니, 그러면서 졸지에 미친놈이 되네요, 지금. 아, 그래서 내가 우리 여기 김모 PD한테 아니, 조대진 변호사가 이게 좀 마음에 충격을 받았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두 분의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이. 근데 저는 진짜 죄송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뭐 이렇게 아주 이름이 알려져 있는 팟캐스트를 제가 이게 할 자격이 되나 막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좀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댓글로 다른 게 이제 그러면서 배우면서 또 크는 거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울림을. 예. 저는 솔직히 이제. 술집에 가서 하듯이 그렇게 쭉 하세요. 아, 그럼 난리 나죠. 진짜. 저기 무슨 MBN 뭐 이런 아궁이 이런 데 나가야 되는데, 저는. 노회찬 의원 얘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정황을 저는 자세히 몰라요. 정황 자세히 모르는데. 어떤 정황이요? 그러니까 돈을 4천만 원 받았다라고 하는 걸 당시 인정을 정황? 하고. 예.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결단을 하신 건데 저는 이제 노회찬 의원님 그 전에 2년이 감옥에 있을 때 한번 면회 왔어요. 아, 의원님이요? 예. 홍성으로? 홍성으로 면회 왔어요, 노회찬 의원님이. 근데 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마음이 넓어지고 좀 이렇게 정화되는 차이나 이제 뭐 이런 거보다도 함께 대동단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쪽으로 마인드가 가 있으니까 네. 그분이 아주 강단이 있는 분이에요. 아, 노 의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고. 같이 가야죠. 그랬더니 차이도 꽤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꼬랑지 바로 바짝 내리고 좀 있긴 있죠. 근데 이제 2013년에 출소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 공개한 것 때문에 월직 상실하고. 예, 판사들 뭐 명단 뭐 이런 거 다 공개한 거 아니에요? 삼성 장학생들. 근데 의원직 상실했는데 그때 무슨 통신법 위반인가 그게 근 한 20, 30년 동안 적용이 안 되던 법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당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 민주당한테 자 이거 법조계에서 어찌 보면 노회찬 의원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정당은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우리하고 당은 틀리지만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노원병에 후보 내지 마라. 후보 내지 마라. 그리고 그때 제가 안철수 의원 후보가 노원병 간다 그럴 때 제가 부산 영도 가라 그랬어요. 부산 영도 그때 재보선거 나왔을 때거든요. 우리 방송에서도 그랬어. 예, 여러 차례 얘기했죠. 가는 거는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
노원병에 근데 이제 창원에 어느 그 공무원 노조인지 그 노조 특강을 갔다가 네. 사람들이 안 많아요. 120명쯤 되는데 여기 기자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와. 그 이제 거기서 특강을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안철수가 노원병의 신이 되려고 가는 것 같은데 조심해라. 노원병의 신이 아니라 노원병신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갖고 노원병신한 게 검색 순위에 그냥 1등으로 쫙 떠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인터넷 신문 언론사의 기자가 있어. 그 기사를 써버린 거야. 아, 진짜. 그 다음날 내가 안철수 당시 이제 그 후보한테 사과를 네. 했죠.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불미스럽게 기사가 나와서 죄송하다. 그런데 바로 봉화에 있는데 경북 봉화에 가 있는데 노회찬 의원이 전화가 왔더라고. 네. 와갖고 고맙다 그래서 저는 나이 한 살 많은 그냥 바로 형님이거든요. 뭐 일면식이 없더라도 만나자마자. 그 내가 형님을 도와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당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 대다수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기 공천을 안 하는 모습을 보면 민주당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입장은 저는 그 통합진보당 해산됐을 때 통합진보당 해산됐는데 국회의원들도 막 그냥 헌재에서 쳐낸 거거든요. 그렇죠. 다 쫓아. 아니 그 비례는 쳐낸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구 의원들까지도 지들이 그냥 지역구 의원도 자격 상실을 막 결정을 해버려갖고 네 군데인가 그때 재보선거가 나와요. 네. 성남, 뭐 관악. 그때 내가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정당은 특히 야당들 민주정당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은 저 꼴보수 정당 말고 여기 후보 내지 마라. 그래서 헌재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면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네 지역 나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무슨 개벽다귀 물어뜯는 것처럼 다들 달겨들었고 공천하려고. 근데 그게 시작이 그 노예. 우리 정봉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도 많은 근황을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어떻게 됐냐 궁금해하시죠. 궁금해갖고 단발. 단발이면 안 됩니다. 계속 나오시죠. 단발.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이러지 말고요.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좀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입에 탁탁 안 붙어서. 술집에서만 목소리가 크고. 술집에서 제가 목소리가 크죠. 세상에 전국구에 정봉주가 게스트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요. 진짜. 어떠셨어요? 좀 바쁘시고. 바쁘지 않아요. 바쁘지 집에 않습니까? 계속 집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 지지난주에 이제 검찰 송치가 됐는데 이제 왜 그래도 좀 한번 근황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만나면 네. 그때 미투 사건 그게 다 종결된 줄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적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식도 없고 날짜를 세알해 봤더니 지금 한 5개월 만에 이제 그렇죠. 그 팟캐스트 방송 다 총틀어서 이제 한 5개월 만에 온 건데 네. 만나면은 그거 다 종결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냐. 예. 두 분은 이제 변호사니까 과정을 잘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뉴스에 안 나오면 끝난 건 줄 알죠. 예, 뉴스 안 나오면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끝났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끝난 걸로 아시던가요? 잘 끝난 걸로, 잘 못해서 끝난 걸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끝난 걸로. 종결됐으면 그러니까 무슨 저한테 나쁘지 않게 수사나 재판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예. 끝난 걸로 알잖아요. 대부분. 끝난 거로 아는 거죠. 예. 예. 잘 끝난 걸로. 그러니까 프레시안에서 저를 고소한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럼 그 수사 그럼 제가 이제 일일이 지금 조사 중입니다.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또 수사를 받아요? 예. 그 이제 우리 그 아들이 의경이잖아요. 네. 걔 경찰복을 입고 한 식당에 이제 그 우리 집사람을 내렸더니 지나가던 또 팬이 보고 깜짝 놀랐고 또 잡혀가요. 체포됐냐고. 그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 저 아들이에요. 그렇죠. 잘 모르더라고. 그렇죠. 예.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노회찬 의원님이 그 돌아가시고 그게 이제 23일이더라고요. 23일이었어요. 월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25일 날 경찰에서 조사를 끝내고 검찰로 송치를 했죠. 네. 검찰로. 그러니까
제 사건이 올해도 갔다. 그 노회찬 의원 사건하고 이렇게 막 그 엉켜갖고 기사가 이제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몇몇 군데서 또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났어요. 네, 기사가 났어요. 그 보니까 그래도 한 40, 50개 정도 기사는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노회찬 의원님 그 별세 사건이 워낙 크니까 요건 이제 그 크게 관심은 안 끌었는데 근데 또 어느 네티즌 분이 그 오카리나 부는 거를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렇죠.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마른 입 다시 살아나. 예, 정봉주 의원에게 보냅니다. 그러고 무심코 봤는데 아침에 이렇게 봤는데 오카리나 그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듣다 집사람은 끝까지 못 듣고. 그렇죠. 아우, 저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노회찬 의원님이 보내주셨다고. 예전에도 그거 보내주신 거 알았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신 것 같더라고. 노회찬 의원님한테는 이제 제가 좀 도와줬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렇게 저를 위해서 면회도 오고 그런 좀 가슴 짠한 그런 거를 한 거를 그리고 또 그 오카리나 분 것도 그때는 별로 관심을 못 끌었었나 봐요. 이번엔 처음 봤다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근데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거를 보내면서 뭐 그 언론에 나오고 싶어서 보냈겠어요. 그 얼마나 후배 정치인으로서 좀 짠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했는데 저도 아침에 그냥 뭐 펑펑 울었죠. 그걸 보고. 근데 이제 SNS를 끊고 있다가 도저히 이건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 나름의 추모 방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거를 트윗에도 올렸고 페이스북에도 올렸죠. 첼로를 안 하시고 본래 첼로 하시잖아요. 오카리나로 하셨다는 게 그 음색이 좀 그게 구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더. 근데 그거를 아주 그 진지하게 부는 그 표정을 이게 막 그 읽혀지는 거예요. 그 억울하게 가 있는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나와라 하는 이제 뭐 이런 것들 정말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끝까지 못 듣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어떻게 지내냐 뭐 잘 지내냐 내공 잘 쌓았고 돌아와라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도와주고 많이 지지한 분들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최소한 알려드리는 게 이게 좀 예의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그 PD한테 연락을 했죠. 얘기를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23일 노회찬 의원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25일 날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3월 16일서부터 한 거니까 4개월. 4, 5, 6, 7, 4개월 정도 수사를 한 거죠. 4개월 반 정도. 그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죠. 그래서 제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프레시안을 제가 고소했던 거는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없어졌는데 프레시안은 무혐의로 갔고 그리고 이제 프레시안이 저를 고소한 거는 수사는 한 4회 정도 출두했어요. 경찰에 많이 한 거죠. 꽤 여러 번 하신 거죠. 저를 직접 조사한 거는 3번 조사했고 대질했어요? 그 제보했던 A양과 이제 대지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졌더라고요. 성추행 의혹 이거에 대해서는 판정 불능 저희 변호사는 뭐 두 분 다 변호사지만 무혐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거는 무혐의. 다만 프레시안에 대해서 거짓이다. 허위사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거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그렇죠. 그럼 이제 검찰에서 이제 좀 조사를 받겠죠 또. 검찰에서 연락이 왔나요? 아직은 안 왔어요. 이제 뭐 송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휴정기니까 또 좀 자료 좀 보다가 연락을 할 것 같은데 검찰은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또 반드시 또 기소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이 좀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변호사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변호사들은 이제 저희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성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그걸 조사했는데 왜 판정 불능이라고 했는지 그것도 좀 저는 의아하고 만약 그게 또 그 성추행 의혹 여부가 무혐의라고 한다면 프레시안이 쓴 기사에 대해서도 내가 반론권도 주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 제기한 것도
그나마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갖고 뭐 양쪽 다 이렇게 그 무혐의로 가는 것이 맞지 않았냐라고 하는 게 이제 변호인들의 그 의견인데 네. 제가 뭐 그거를 검찰은 원걸 제가 판정불능이 뭐야? 판정불능이라는 거 없어. 경찰이 의견을 댈 때는 기소 의견이나 불기소 의견을 다는 거지. 예. 판정이 어려워서 이거는 기소 의견으로 모르겠다는 성취를 거 못하겠다. 수사기관이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저의 그 같은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그럴 정도로 이게 무척 고통스러운데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갖고 내 근황도 근황이지만 그 노회찬 의원 했을 때 왜 그걸 올렸는지 그리고 이제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민주당 이제 그 당대표. 전당대회 당대표 얘기도 하면서 나는 오늘 그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한 게 중요한 그 화두라고 보는데 이런 정신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지적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고치지 말라는 거 아닌데 그게 마치 사물의 본질인 양, 모든 사활의 본질인 양.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인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게 있죠. 근데 저는 그 지난번에 이제 시진핑 대표 만났을 때 그 당대 그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 누가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그런 표현을 쓴 걸 전 기억하고 있는데 구동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예. 구동존이. 이게 무척 가슴에 와닿더라고. 이게 그 등소평이 즐겨 쓰던 표현인데 그렇죠. 차이를 존중하면서 차이는 계속 점점점 키워나가고 그 같은 점은 네네. 같은 점은 계속 키워나가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존중한다. 그대로 놔둬라. 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지 않고 놔두는 것도 해결법 중에 하나다. 이게 깜짝 놀랄만한 해법인 거예요. 그렇죠. 괜히 건드려갖고 더 키우는 일.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들 나름대로 진보 진영의 그 갈라치기 하는 분열을 조장하는 그 이제 말하기 좋게 하는 뺄셈 정치를 할 것이냐 덧셈 정치를 할 것이냐. 그 지금 이제 전당대회 보면서 이게 그 지금은 이제 이해찬 총리가 나와서 그렇게 각 세우면서 지금 싸움이 붙진 않았는데 네. 자꾸만 당내에서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는 세력들이 보이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려는. 예.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갈라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 이해찬 그 후보를 직접 공격하기가 힘드니까 예. 이해찬 후보의 측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 이해찬 후보 측근이 누구를 돕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이해찬 당대표가 되면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대권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이제 3단 논법으로 비약의 3단 논법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네. 뭐 대놓고 얘기하면 뭐 쉴드 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막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죠. 분당 경찰서에서 지금 10명의 특수팀을 그 꾸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각자 입장들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또 김용환 의원도 문제 그 고소를 했고 조사 받았죠. 그 어디입니까 저기 그 이재명 캠프에 있는 뭐 그 가짜 뉴스 대책반인가요? 네네. 그쪽에서도 또 맞고소를 했고 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지금 경찰이 활발하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진표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당의 입장을 생각해서 탈당해라. 네. 근데 이제 또 송영길 후보는 또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지사 건을 그 지금 당의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 이거 문제 자체를 떠나갖고 이 문제는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그 결론을 따라갖고 당이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재명 지사하고 2007년도에 대판 싸웠습니다. 감정 안 좋기로 따지면 제가 그 저하고 안민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1, 2, 3위예요. 제가 늘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BBK 들어갈 때도 그걸 인용하면서 들어갔는데 영조대왕이 죽으면서 사도세자에 대해서 모든 그 발언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왕의 이게 그 교지이기 때문에 누구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손자 정조대왕이 들어서자마자 노름 벽파를 쳐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1% 기득권이 전체를 잡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명분을 갖고 이렇게 쳐내는데 그러니까 이 노른 벽파가 정조대왕을 제거하려고 이른바 세 번의 그 역무를 꾸미는데 살해하려고 다 실패합니다. 그때 정조대왕이 즉위하자마자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 또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자기 측근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측근들이 쳐내자 막 그래요. 빨리 쳐내자. 그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 그럴 때 이 정조대왕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들과 아침 저녁으로 웃으면서 얼굴을 맞대야 하는 게 정치다. 그 사람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정치는 그러잖아. 오늘의 적도 내일의 동지도 없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민주당이라고 하는 틀거리를 보면 이재명을 비판하라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비판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또 이재명 반대편에 있는 또 김진표를 비판하거나라고 하는 건 당을 갈라치게 하는 거거든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지금 당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추스려서 당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후보를 만들 것이냐, 당대표를 만들 것이냐 이런 데 관점이 가져야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아니 이재명 비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후보들이 과연 그것을 당이 가장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픈 문제 주제로, 이거를 과연 중요한 쟁점으로 만들어갖고 우리 내부를 갈라치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아 이거 나가면요. 네. 그 저를 비판할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분들은 이제 또 조대준 변호사하고 그 친한데 극문. 아니, 극문이라 그래도 그것도 옳잖아요. 극문이라고 하는 그분들도 문재인 열성률 지지자들도 극이라는 표현 난 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예를 들었고 친문이라고 하면 살아온 역사가 저 같은 경우가 살아온 역사가 친노고 살아온 역사가 친문이에요. 그렇죠. 같이. 이해찬 총리하고 제가 40년을 함께 지냈거든요. 네. 이해찬 총재야말로 진정한 친노고 진정한 친문이에요. 그걸 누가 부정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제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화영 그 전 의원이 네. 경기 부지사로 갔잖아요. 네. 아, 갔어요, 이번에. 네. 오, 갔죠. 간지 꽤 됐어요. 한 3주 됐어요. 정부지사예요? 네, 정부부지사. 못 봤네요. 근데 평화부지사예요, 평화부지사. 이름이? 네, 평화부지사. 잘 지었네. 이화영 의원이 이해찬 핵심 측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을 못 합니다. 네. 2008년도에 국회의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일 극찬을 했던 북한과의 그 창구가 그 이화영 의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막 야당서 비판하게 되면 여러분 이화영 의원하고 토론해 보세요. 그 여러분 주장이 맞으면 내가 여러분 말 따를게요. 이럴 정도로 이화영 의원이 뻔질나게 북한을 들락날락했어요. 그래갖고 국회의원 떨어지고 난데 2008년 이후에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화영 의원이. 그래서 자기도 놀래요. 내가 중국 갔다 온 게 47번인가 그렇대.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저거는 공식적인 활동 이외에도 뭔가 있을 국가보안법 수 있다. 위반의 활동을 할 수 있겠다. 혹시 포섭돼가지고 뭐 할 거 아닌가. 예. 그러면서 샅샅이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친노야. 근데 2008년 이후로요. 2008년도에